자, 그러니까 우리 고대가요, 지금 부지가,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백제로 넘어와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읍사. 정읍사. 여러분들이 방학대학 친구들은 알겠지만 주제가 뭐냐면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내가 노래하고요. 자, 당연히 서정 시고 주제 먼저 하면 상황이 뭐냐면 남편이 시장에 행상 나간 거야. 장사꾼, 행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밤이 됐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에서도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정말 게 좀 많네요. 자, 이 정읍사 보시면 다랑 높이공 도다샤 그랬는데 어기야 어강들이 이런 부분이 나오지. 노래에 보면 어기야 어강들이.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바로 쳐봐. 자, 영구의 역할은 뭐지? 영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잖아. 고려. 이거는 그냥 끼어들어서 앞이나 뒤, 중간에 불규칙적으로 끼어들어서 just for 이거는 텐션을 높이는, 힘을 높이는 힘을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의미랑 개념이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하나만 알아두시면 백제가요에서 이 영구를 싹 빼면 요거를 제외하면 시조 있지. 자, 시조의 형식 오늘 테스트 봤는데 자, 깜짝 놀랐어요. 테스트 한 70%가 똑같아요. 아니, 빠르게 봤거든? 빠르게 봤는데 와, 진짜 열심히. 진짜로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남녀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 두 군데 하잖아. 반포에서도 하잖아요. 거기도 거의 90%야. 테스트 패스 확률이.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쟤는 맨날 게임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성적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하셔야 돼요. 또 국어는 가성비가 수학은 생각하고 영어도 국어가 바꾸잖아요. 그죠? 국어는 딱 한 번 일주일에 이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돼요? 허리 멍텅한 상태로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업 시작 전, 시작 후에 게임하거나 그건 잤는데 중간중간에 막 게임하고 이게 정신이 흐트러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해주세요. 아셨죠? 자, 시조. 아까 테스트 결과 되게 높았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조의 형식은? 평시조의 형식은? 3장? 그렇지. 6, 9, 45자 내외지? 자, 요 어기야 어강요리라는 영구를 딱 제외해버리면 시조의 대발유사. 그래서 우리가 백제가요를 정읍사를 이거 시조의 연원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시조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시조의 형식이 연원이다, 유래가 되는 어떤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서 달이 나오는데 달 동그라미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가의 거북이에 77배 정도 중요해요. 달이 의미하는 건 뭐야? 달아 높이고 도다샤. 아래 현대의 풀이 있잖아.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도두시여. 달한테 빌고 있잖아요. 그죠? 달, 저, 문.
자, 이 달의 속성 두 개. 밝아요. 밝아. 굿. 광명. 빛남. 그래서 어둠을 쫓아줘. 그쵸? 어둠이라는 부정. 어둠을 물리치. 자, 또 하나. 뭘까요? 이건 달의 빛,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 달의 위치. 하늘이잖아. 높은 곳.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죠. 그쵸? 그래서 이 1번과 2번 속성 때문에 달은 흔히 주술의 대상이 되어 왔어. 우리 문학에서. 기원의 대상. 주술의 대상.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신. 자, 밤에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 하가 뭐냐면 혹격 조사예요. 달 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달을 높이면 어떻게? 혹격 조사가 어떻게 되는? 이시야로 그렇죠. 달림 시야. 자, 높이공 도다샤 높이공이라고 했는데, 자, 찝찝하게 내신에서 이런 거 낼 때도 있는데, 이 공이 뭐냐면 의미가 그냥 강조예요. 강조. 앞에 어근을 강조하는 강세 접사거든. 높이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래, 이번의 특징 높은 곳에 떠 있잖아. 높이 도드시여 도다샤 어기야 바로 저 머리공 멀리 당연히 위치가 높이 있으니까 멀리까지 비출 거 아니에요. 그죠? 비추오시라 밑줄 쫙 치세요. 비추오시라 비추어 주소서 비추어 주소서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 종결형의 종류는 뭘까요? 어떡하게 해달라. 이게 명령이 아니라 요청인데, 요청이고 기원이죠. 그죠? 자, 높이 떠서 비춰주세요. 어개 어광들이 가르쳐, 아우 다롱들이 가르쳐. 해석하잖아. 저제 여러 신고요. 여기 비춰자. 저제 여러 신고요. 자, 저제가 뭐냐면 저작거리라고 들어봤나? 자, 이거 예전에 시장, 마켓, 시장. 그런데 지금처럼 상설 마켓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시장에는 물건을 싸들고 와서 장돌뱅이들 알지? 펼쳐놓고 물건을 팔잖아. 자기 물건을. 그쵸?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저자가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중세국어에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야. 시장에 라는 뜻이야. 부사격 조사.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저제 여러 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자기 남편에게 묻는 거죠. 그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아니면 백채로 해석해도 돼요. 자, 여다라고 이게 잘 나오니까 영어 단어처럼 기억해 주자라고 했는데 하나만 있어요. 여다가 뭐였지? 여다. 이거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고 외워라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가다. 맞아요. 가다, 지내다, 진행하다고, 지내다, 뭐 살아가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여자가. 저제 여러 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우리 남편이요. 시장에. 짜자잔. 여기서 남편의 직업이 나오죠. 뭐죠? 네, 장사. 힘상인이란 말이야. 요 저자를 통해서 남편의 직업이 힘상인을 알 수 있지.
저지은 여럿인 거예요. 어기야 바로쳐. 자, 그러면서 무엇을 걱정하냐면 우리 남편이 말이에요. 증대. 자, 요 아래 하면 아로 발음에 그러면 증대가 되죠. 증대 세모 쳐봐. 증대 세모. 자, 그냥 직역을 하면 어떤 곳이냐면 질퍽질퍽한 곳이야. 발을 디뎠을 때 푹 빠질 수 있는 늪 같은 곳이지. 그럼 이건 부정이야, 긍정이야? 분명히 부정적인 곳이죠. 우리 남편이 말이죠. 증대를 질퍽한 곳을 디딜까 두려워요. 그러면 이 질퍽질퍽한 곳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해석의 근거를 보기를 통해서 주겠지.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행상나는 남편이 빠질 수 있는 질퍽질퍽한 곳 뭘까요? 술? 오케이. 또 잠깐. 마약은 시기 때 마약은 좀 힘든 게 없고요. 마약 말고 여자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담배류 그거는 술에 같이 합시다. 한국지로 이걸로 날려버리고 또 도박. 그렇죠. 도박 노름이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행상인들이 뭘 갖고 있을까? 현찰. 그쵸? 물건을 팔았으니까 현찰을 갖고 딱 가는데 어이 김씨 하우스 이러네. 들어가 나 오늘 그냥 가. 에이 한 번만 땡기고 가. 그러면 이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술하고 도박 노름이랑 위험해요. 술도 위험해요. 왜 위험하지 술이? 취하면 어떻게 잘하지? 했어요? 취하면 어떻게 돼? 블랙아웃.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의 90% 이상은 음주에서 비롯돼요. 음주. 그리고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남은 사람은 술을 그제서야 자제하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지. 인간이 관을 봐야 눈물을 흘려. 지금 고3을 보고도 느끼거든요. 이거 항상 매년 9월 목표하잖아. 이제 그 다음날 수시 원서 연습해 쓰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 9월 목표보다 수능을 잘 보기가 되게 힘들어. 재학생들. 그럼 딱 보면 각이 나오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입시 스트레스가 그게 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묵묵히 막 참고하는 애들 한쪽 어떤 애들은 너무 해맑은 애들이 있어. 모르는 거지. 이게 9월 목평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좀 나눠줘. 몰라. 자, 수능 끝나고 수능 망해도 몰라. 수시 6개 다 떨어져도 몰라. 정시 2월 말까지 막 돌다가 추웠다 다 떨어져. 갈 곳이라고 그러지. 재수학원. 아니면 군대? 이거 한 번 더 하면 군대 가야 되잖아. 그때도 잘 몰라 애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주섬주섬 책 챙겨가지고 재수학원 알아보면서 나 재수해야 되네. 경계인이 되는 순간 그때 좀 현타가 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술도 이제 마시다가 사고를 경험하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도박이나 노름은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시작을 하면 안 돼.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따잖아. 뭐가 나오지? 아주 강력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거의 모든 쾌락에서 대기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을 50이라고 했을 때 이걸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약 2배가 도박. 한번 터졌을 때. 그럼 그건 뭐냐면 내가 끊고 싶어도 끊기기 힘들지. 계속 뇌에서 기억이 나고 가자 하우스로 가자. 이 부인이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이 시장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는 거지. 또 하나, 또 뭘까요? 비생? 오케이. 다른 여인? 다른 여인? 그러면은 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될 것이고, 요거는 살짝 감시의 마음이 있고, 걱정 플러스 감시.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써머리를 하면 남편을 늪으로 빠뜨리는 유혹이죠. 유혹들이란 말이야. 이런 유혹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보기 박스에 제시 좋아요.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실 텐데 준대랄 디데 율쉐라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발 영어 단어처럼 외웁시다 했던 거예요. 리을쉐라 이거 무슨 뜻이지? 뭐뭐일까? 두렵다 라는 종변. 이거 영어 단어처럼 보기요. 자, 준대날 디딜까 두렵습니다. 질퍽질퍽한 자 유혹의 늪에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드대 열쇠라 밑줄 쫙쫙. 자, 이번엔 이겠죠. 근심, 걱정, 뭐 살짝 감시라고 해도 관점에 따라서 틀리진 않아요. 그런 시적 화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존재어입니다. 드대 열쇠라. 어기야 어강률이 어느이나 놓고시라. 어기야 어강률은 괄호처 영구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어느 것이나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만약에 짐을 들고 있으면 놓으십시오. 아니면 도박판에서 이 패를 들고 있으면 놓으십시오. 해석 다 됩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근심하는 말투예요. 예,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괄호처 어기야 내 가논데 점글세라 리을세라 그랬는데 여기서 내 가논데 그죠? 자, 내 가논데라고 했는데 그리고 직역하면 내가 가는 곳이야. 내가 가는 곳인데 자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그냥 시적화자라고 배웠니? 일단은 시적화자. 남편이 만약에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치기라든지 소매치기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건달이라든지 깡패라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 내가 과부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가는 곳길 스페이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글할세라 밑줄 쳐봐. 랄세라 저물까 두려워라. 그렇잖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왜? 남편이 진대에 빠져서 나눠줬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두렵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보면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시적 화자이면서 남편 즉 우리 부부라고 해도 해석하는데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내는 시적 화자 미가 아니라 이유 바로 남편을 뜻하는 것이고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남편을 걱정하고 내 아내를 근심하는 일. 자, 어디로 보시냐면 키포인트 체크 27페이지 하자.
깜빡.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여인. 상황. 달에게 행상을 나간 남편의 안전을 빌고 있어. 빌고 있어.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 그 안에 학습 정리의 특징 쓰세요. 특징. 특징. 자, 1번 시어의 대조. 특징 1번 시어라고 해도 되고 소지라고 해도 돼요. 시어의 대조 뭐라고? 달하고 짓는. 달하고 짓는 되죠. 자, 달은 밝혀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는 거죠. 그런 존재죠. 자, 증대는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것이야. 이게 대조되죠. 아까 대조는 뭐라고 했지? 강조.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결국은 남편이 제발 증대에 빠지지 않고 환한 달빛을 따라서 집에 무사히 돌아왔으면 이라는 거죠. 그런 남편의 무사 귀가 라는 것을 지금 기원, 그 기원, 그 바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청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죠. 주제를 강조하는 거지. 시어의 대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아까 우리 밑줄 찾던 것들. 자, 비추시라, 드디울세라, 놓고시라, 이렇게 다양한 종류. 다양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추렸다. 자, 그 다음에 시어의 상징성. 달. 진도에 아까 우리 표기했던 거. 자, 이건 초월적인 존재지. 상징성은 초월적인 존재, 신이고, 기능은 뭘까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야. 기원의 대상. 자, 증대는 남편을 위험에 빠뜨린다. 부정적 요소. 자, 요 상징성과 이것의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녹지가요. 그래, 여기서 여운구가 있잖아. 여운구를 제외하면 이게 시조 형식. 네, 시조의 형식. 그래서 백제가요를 우리 시조의 시초 형식을 백제가요에서 따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후렴구라고 하기보다는 완벽한 후렴구는 아닌데, 왜냐면 비연시니까 후렴구, 여운구가 사용된 백제가요. 자, 이 곡이 28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뭐 배경 설화 있죠. 네, 배경 설화를 통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했을 때 3번 문제 별표처럼 나올 수 있고요. 1번 문제 별표. 1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 이런 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은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랑 뒤에 자 뒤에 숙제는 해줄게요. 교재는 해줄게. 문학은 다음 시간에 독서 교재가 나옵니다. 문제가 향가 전까지 일단 향가가 섞여 있긴 한데 풀 수 있는 사람이 향가도 같이 풀고 아닌 사람은 배우고 풀어도 돼요. 일단 숙제는 문학은 66까지 66 뒤에 66 뒤에 기출 66 그 다음에 앞에 자 문학 작품마다 딸린 문제들 보고 복습하시면서 그때그때 자 밀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주차별 과제 있죠? 요거랑 지난 시간에 주차별 과제 같이 보세요. 독서 혹시 국어 노트 이거 못 받은 친구들 신입생 중에서 자, 국어 노트 못 받은 친구들 전달. 뒤로 놓고 일단 연명 문제라는 거. 다음 시간까지 다 줄게. 일단은 나눠서 갖고 자 인문 우리 독서 지문 지난번에 독서 과제 구조와 해양 사람 좀 들어보세요. 우리 클리닉에서 다 검사 받은 사람들이 다 했고 오케이 구조화를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분석력이 좋아요. 분석력이 좋은데 이 지문이 철학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서가 철학도 있고 지금 경제도 있고 기술도 있고 사회도 있고 하는데 다행히 이번엔 1학년 질문이에요. 근데 기말 때는 1학기 때는 평가원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학년 고1 모의고사 질문이라서 지문 자체는 쉬워졌는데 문제로 출제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인문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인문 지문에서 오늘 인문 1, 2를 할 건데 빡빡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예습을 해오라고 했던 거예요. 클리닉에서 먼저 분석을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거랑 잘 비교하면서 들으세요. 학교에서 했던 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반은 그래도 설명을 분석을 잘 하시고 한데 자 요거 서술형 1번 문제 그러면 진짜 내기 해주죠. 난 내기 맨날 하잖아. 내기 많이 하잖아. 내기에서 저걸 지고 싶어. 이잖아. 1번 아니면 6번 문제는 잘 들으세요. 근데 이거를 서술형에서 이번에 선생님이 일단 찍은 게 적중을 해도 아이들이 왜 다 잘 보지 못했을까? 그거는 보면 시간이 앞에서 너무 많이 잡아놓기 때문에 서술형까지 왔을 때 부족해요. 시간 부족도 있어. 시간 부족도 있고 보고 나서 자기가 자기께 되어 있어야 돼. 자기께 된 상태에서는 이게 팬이 나오는데
자기 게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적 양식이죠. 그냥 지식을 저장하려고 하는 순간 상황고 시험 문제에서는 결코 5등급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과 태도를 바꿔야 해요. 내 실력을 높이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자, 요거 구조화를 할 텐데 옆에 자기가 구조화를 뭐 노트에다 해도 되고 저렇게 프린터 옆에다가 하셔도 돼요. 이게 했던 거 보면 자, 요게 지금 로봇 시대와 일자리라는 지난번에 독서 지문 있죠? 그것과 연관될 거예요. 그것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를 다 분석하고 볼게요. 자, 폈죠? 자, 집중합시다. 처음에 이제 비문학에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느낌이 강하게 오죠. 행복 얘기를 하겠구나. 행복, 동그라미 치세요. 행복.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현대인 동그라미 쳐. 현대인의 행복에 대해서 묻고 있네. 근데 우리 모의고사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화제가 반복돼요. 다른 말로 반복돼. 강조되고 그리고 뒷받침돼요. 이 세 가지 원리. 화제가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근거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줘요. 볼게요. 여기 사실 구조는 간단하거든. 소유 형식, 존재 형식. 그런데 요거는 그냥 구조로만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문제를 100% 해결을 해낼 수 없는 질문이에요. 철학적이라서. 그래서 의미까지,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것과 요거 다음에 노동 있지? 노동 질문.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기. 밑줄 쳐봐. 현대인은 행복한가고 있지만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 바로 쳐봐. 이 중심 화제예요. 이 쫙 에리 프로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화제가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인데, 잘 보세요. 그 현대 사회를 어떻게 규정짓고 있느냐. 그래서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있어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전.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니? 얼마지? 아는 사람? 3만 불이 넘어서 이제 일본 거의 예전에는 일본보다 한참 나이였는데 지금 뭐 일본이랑 거의 대등해지고 동경 물가가 지금 서울 물가보다 싸졌잖아요. 서울 물가는 더 높아졌죠. 지금 그 정도로 어쨌든 우리가 물질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굉장히 이제 풍요를 누리고 있어. 물질적 풍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에리 프롬은 그럼 행복하냐?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니까 행복하냐라고 제시한 거죠. 제시. 그렇죠? 왜요? 지난주 기억나고 출력해서 해줄게. 알았어요? 알았어? 지난주 독서 이거 해주시면 되고 네. 만약에 지난주 게 없으면 뭘 보면 되냐면 오늘 나눠준 독서에서 페이지 8페이지 기록이에요. 8페이지 오늘 나눠준 독서 노트에다 정리하는 거지. 자, 행복하냐 그랬는데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에릭 프롬이 이 책을 소유냐, to be or to have 이 책을 썼을 시점이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생애를 관통한 철학이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했다. 이성이라고 파악했어. 인간의 본질을 인간이 자, 이성이라고 했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이성이 있는 건데 요 이성이 의외로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왜냐면 앞에 로봇 시대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노동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스키마를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세 시대 때는 신중심 시대였죠. 그리고 근대에 와서 인간중심 시대. 그리고 층위를 구별했을 때 신, 인간, 동물 이렇게 구별한다면 신은 그야말로 완전체야. 완전체. 근데 이성 그 자체야. 신은 이성 그 자체. 동물은 본능이죠. 이성이 없어. 본능이야. 본능대로는 행위. 그런데 우리 인간도 동물의 하나잖아. 본능을 갖고 있는데 이 신이 인간에게 자, 무엇을 이성을 줍니다. 이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 하려고 하고. 왜 인간도 동물이니까. 그런데 신이 준 이 이성 때문에 이 본능을 극복하려고 하죠. 이 본능을 극복해서 신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온다.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인간은 동물인데 신이 부여한 이성을 가지고 그 동물적인 본능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성에 의해서 행위하려고 노력한다. 그 노력하는 게 극복하려는 게 인간이 존엄한 이유다라고 해요. 이거 스키마야. 다 연관이에요. 앞, 뒤, 끝 다 연관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에 따르는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내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느껴요. 그럼 이 세계가 뭐냐? 세계가 이게 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말 같지만 어떻게 나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상황, 학교에 가면 친구들, 반 친구들, 집에 가면 가족들,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제도 이런 거 다 내가 만나는 세계들이야. 이 세계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성 때문에. 그럼 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 아니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인지 자체가 없는 게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근데 이성이 발달할수록 세계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에릭 프롬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인간이 뭘 느껴?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과 고독을 느껴. 이게 실존이야.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요. 저는 전혀 고독하지 않아요. 1도 안 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고독을 안고 있다. 크고 작은 불안과 고독을 안고 있어요. 왜? 세계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인간의 여기 실존적 한계인데 끊어줘봐. 이게 실존적 한계다.
이 불안과 고독을 극복해야지 행복에 이른다고 본 거죠. 그것은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요거를 극복해서 자 세계와 합일되는 순간, 합일 하나가 됩니다. 일치.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것을. 자, 먼저 이 전제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계와 자아가 내가 합일될 때, 하나가 될 때, 불안을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서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면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프롬의 생각이야.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있는 방식을 소유적 실존. 자, 여기서부터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가 있는 방식을 자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세계와 어떤 식으로 합일이 될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하나가 소유적 실존 양식. 네. 요 앞부분을 잘 따라오시면 결국은 에릭 프롬은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행복을 느끼는데 그럼 내가 이 세계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일치되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How to라는 거지. 실존 양식. 그래서 하나가 소유적 실존 양식을 to have 가짐으로써 소유함으로써 내가 세계와 하나가 되겠다. 일치되겠다. 라는 게 소유. 또 하나는 존재 to be라고 하는데 존재.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뭐 되겠어요? 대비 되겠죠. 대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대존. 대비. 차이점을 잘 봅시다. 차이점을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은 말 그대로 지금 소유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소유, to be, to have. 예를 들어서 사람을 거기 보죠.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써먹어 있어. 지금 뭐냐면 내 자신 소유물과 동일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쳐요? 100평짜리 빌라 있고요. 차는 마세라티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지위를 느끼고요. 제 와이프는 굉장히 예쁘고요. 이건 소유적 양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들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라고. 저요? 저 3천만 원짜리 식기차고 다니고요. 저희 집에 가면은 불상이 있죠. 금으로 된 불상. 뭐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걸로 자기를 설명해요. 그게 바로 소유적 실존 양식이에요. 굉장히 많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한다. 야야 있잖아. 돈이 많고 차가 뭐고 그렇게 얘기하죠. 소유적 실존 양식의 삶은 바로 그런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을 만들어요. 거기서 나오잖아.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에 모두 영향을 줘. 이 양식이. 그래서 나를 소유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거죠. 소유에. 나는 소유하려고.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욕망에 대한 탐욕을
있냐면 소유적 실존 양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욕망이 거기서 이제 나온 말로 할게요.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면 만족돼야 되잖아. 만족 끝. 만족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ing라는 거야. 이어져요. 계속.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아이폰 13? 최신의 기종이 몇이지? 13가? 15? 뭐 계속 나오겠죠? 나 아이폰 최신 기종이 너무 갖고 싶은데 엄마가 너 그럼 중간고사 잘 볼래? 너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잘 볼래? 그럴게요. 그러고서 딱 갔어. 언제가 여러분들의 이 욕망 충족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엄마가 카드를 꺼내지. 그 순간 최대치를 향해 달려가는 충족이. 카드를 딱 점원이 받아서 이거 긁습니다. 뜨뜨뜨뜨 해서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절정을 짓고 아이폰에 내게 됐죠. 그때부터는 하강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한 달 후에는 아이폰 15 언제 나오지? 이렇게 돼요. 이게 소유라는 게 충족된 후에도 계속된다. 갖고 싶은 게 1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가지면 1000억 갖고 싶고 삼성 이재용한테 물어봐봐. 나좀 저요? 제가 무슨 부자예요. 누구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바로 소유. 우리가 소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가져도 만족하는 상태가 안 온다는 거지. 그걸 이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함점이 없다고. 읽어본 사람들 알죠? 포함점이 없어. 끝이 없다는 거야. 끝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선가 만족을 해서 내가 기뻐야 되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결국은 행복에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탐욕, 이걸 이제 또 탐욕이라고 하는데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은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었고 경쟁 세모쳐.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 세모쳐.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 세모쳐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자, 옆으로 올게. 자, 경쟁이 필연적이에요. 왜? 한정돼 있잖아. 재활은 한정돼 있잖아. 서울대 의대 자리도 한정돼 있잖아. 경쟁해야지. 그런데 이 소유적 실존 양식이 강한 사람은 폭력까지 수반하는 거죠. 뺏으려고. 이게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권력까지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있어. 경쟁에서 이겼어. 폭력으로 뺏었어. 권력을 가져서 뺏었어. 내가 소유물을 많이 차지했어.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하죠. 뺏길까봐. 뺏길까봐 불안한 거야. 뺏길까봐 불안하고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소유하지 않아서 불안해. 소유했을 때는 뺏길까봐 불안해. 결국은 이 불안은 극복이 가능하지 않아. 불안은 절대 극복되지 않아.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살았을 때. 이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걸 읽고 참을설이라는 고전은 스필에서 보는 이런 내용이거든. 동서양의 철학가가 같이 고민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소유적 존재 양식에 대해서. 자, 그래서 프롬은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소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유는 인정하자. 이 소유적 삶의 양식. 에릭 프롬이 이거는 인정한다. 생존을 위한
법정 스님들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등학생들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었을 때 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때 읽었는데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입시를 치르고 이제 뭔가 성취하고 간 거잖아요. 그때 1차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에릭 프롬의 책을 다 봤어.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이런 거였거든. 사랑의 기술과 막 테크닉인가? 아 그럼 소개팅 나가서 이걸 읽으면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읽었는데 테크닉이 아니라 아트였어. 아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게 돼 있어. 지금은 진짜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지금 여러분 치열하게 달려가는 거잖아. 입시를 향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소유하지 말라고. 경쟁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 소유적 실존 양식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더라도 본질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본질을 알고 있으라는 거야. 경쟁이 필연적이고 이 경쟁이 폭력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혼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쟁에서 승리도 불안은 극복되지 않아. 절대 불안이 극복되지 않아. 불안해.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요. 선진국에서 그 삶의 여건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더 높은 이유가 이걸로 불안이 극복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에릭 프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욕망 있죠. 이 욕망이 집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집착. 자, 우리 집착이라는 말에다가 별표하는데 왜냐면 비교할 때 집착이 뭐죠? 집착. 민구야, 집착이 뭐니? 응? 집착해본 적 있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니, 그냥 어떤 대상이든 좋아. 내가 집착해본 적 있어? 없어? 굉장히 존재적 삶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집착해본 적은 없어요. 뭔가 좋아가지고. 이게 집착이 설명하려니까 좀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어. 이상형을 만나보지. 정말 진짜 내가 일생을 살아도 저런 애는 거야. 완전 이상형이야. 꿈에 그리던. 그랬는데 그 여자애가 나도 네가 마음에 들어 우리 사귀자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집착이야. 집착. 이 집착은 뭐냐면 대상하고 내가 동일한 위치가 아니에요. 이 대상이 주도권을 알고 있어. 그럼 나는 뭐냐면 이 대상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없는 거야. 이 집착에는 내가 없어요. 불행의 시작이지. 그래서 이런 집착적 욕망은 결국은 불안을 극복해낼 수 없고 어떻게 돼? 항상 있어. 불안하고 없어.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 짜자잔 이게 아니라 일로 가자는 거죠. 일로.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기를 얘는 결국은 세계와 일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제안한 거죠. To have가 아니라 to be로 살아가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유적 실존 양식하고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고 있는 그 차이점을 테스팅을 해보면 상호부 앞에 예전에 아이돌이 한번 봤었거든. 상호부 무슨 한 2년 전인가? 그 아이돌이.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블랙핑크가 왔다 갑시다. 네. 좀 차이가 있나요? 장원영! 괜찮지? 장원영이면 인정하지? 장원영을 내가 한국에서 딱 정문 앞에서 봤어요. 방과 후에 막 힘들게 막 공부 끝나고 딱 봤어. 딱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기쁨. 하나는 슬픔. 기쁨과 슬픔. 기뻐하는 애와 슬퍼하는 애. 기뻐하는 애 손들어봐. 기뻐하는 애. 아무 감정 없다는 안 돼. 둘 중에 하나 골라. 기쁘다. 좋다. 그럼 슬프다. 에이 이렇게 회세가 안 된다니까. 둘 중에 하나로. 기쁘다는 존재적 삶의 양식을 사는 거야. 그 순간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지. 그 내면에서. 근데 슬퍼하는 애들은 왜 슬퍼하지? 맺게 될 수 없어.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 결국은 맺게 될 수 없어. 왜냐면 내 여자친구는 어차피 아닐 텐데. 분명 뭐래. 이건 바로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사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 가지 예로 들 수 있어. 여러 가지 예로. 학습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소유적인 실존 양식은 뭐냐면 내가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뭐 의대에 가야 되고 나 이거 다 저장해야 돼. 자꾸 저장하려고 그래. 학습을 할 때. 그런데 우리 존재적 삶의 양식으로 학습을 할 때는요. 미적분이 이거였어? 유레카! 기뻐하는 거죠. 와, 문제 풀면서 원리가 이거야? 와, 존재적 삶의 양식이 이런 거구나 느끼면서 반응하면서 내가 서로 소통하는 거죠. 텍스트랑. 이게 존재적 삶의 양식. 어렵죠 좀? 텍스트로 가봅시다. 그래서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야 돼. 소유에서 벗어나야 돼. 존재적으로 살아야 돼.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이다. 정의. 프롬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 나오죠. 이성적 능력을 굉장히 중요해요. 생산적 동그라미 가르쳐주세요.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상태? 자, 이성을 가지고 생산적이 되어야 된다. 생산적? 이 생산적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면의 능동. 내면의 능동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로 생산적인 상황. 이게 행복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집착이 내가 없다라고 했죠. 집착하면 내가 없다라고 했지. 여기서는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기쁘든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좋든 내 내면이 작동하는 거야.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어? 없죠. 없지. 내 내면에서 능동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세계와 하나를 이루면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지. 뺏길 수가 없거든. 얘는 뺏길 수가 없어. 내가 장원영을 보고 좋아하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 잖아. 내가 문제를 풀면서 깨달으면서 좋아하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냐? 자, 우리 내면의 능동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로봇 시대와 일자리에서. 내면이 중요하다 나왔지. 어디서 나왔지? 일자리.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 나왔죠. 정신적인 자존감을 위해서도 일자리가 있어야 나왔잖아요. 그것과 연계되죠. 자, 능동성 나왔죠. 어디서 나왔지? 능동성? 이런 시대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쳐나가야 된다. 그렇죠? 연계될 게 엄청 많아요. 다 연계
내면의 인물로서. 이렇게 얘는 뭐야? 대상에게 집착하는 거야. 내가 없어. 죽어있는 거지. 죽어있는 거야. 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내면에서 사랑하는 거야. 어렵죠? 자,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에다가 별표 크게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고민 주죠. 깊이 있게 고민한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게 바로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고민을 하는 거지. 와, 윤동주 시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당시 시대상으로 굉장히 힘들었구나. 자신을 이겨내려고 노력했구나. 공감되고 이입되고 내가 내면에서 반응하는 거야. 텍스트랑. 그게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라는 거야. 그런데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사는 윤동주 일제시대 전원시인 이거는 반복법 자아성찰 외우는 거지. 소유 저장하는 거지. 죽어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끼므로 가진 것을 잃는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다. 미추죠.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 줄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 하는데 있죠. 이게 궁극적 행복이다. 그래서 정리해볼게. 자, 그러면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 중요한 건 내면의 능동성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총칼로 뺏어갈 수 없는 거잖아. 도둑질해 갈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이 안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얻기 때문에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 고독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물을 더 갖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타인에게 호의적일 수 있는 거지. 저기서 폭력적이라고 했잖아. 경쟁적, 폭력적. 이거는 비경쟁적, 호의적이다 보니까 나눔, 도움 이것이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런 능동적 과정. 자, 보세요. 나누거나 돕는다는 행위는 수동적이만 할 수 있니? 절대 못해. 수동적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 내가 내 거를 나누는 행위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능동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나눔과 도움을 주면서 호의적으로 평화롭게 동반 성장하고 공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존재적인 실존 양식으로 살아야지 행복하다. 아까 말한 세계와 합일이 된다 라는 거지.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불안할 뿐이야. 불안할 포화점이 없어.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행복하고 나누게 되고 도와주게 된단 말이지.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앞에서 그랬잖아. 도대체 현대사회에서 행복이 뭐냐고 이렇게 문제 제기했죠. 그럼 그 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옥문답 문제. 한편 프로메테우는 두 실존 양식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 밑줄 자, 물건, 지식, 사상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소유적 실존 양식. 자, 예시는 과로처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면 사람에게 학습은 그렇죠.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확정되는 거죠. 사고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더 큰 사고를 하게 되면서 진짜 그 두뇌가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머리를 좋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쓰다 보면, 머리를 쓰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사고를 하다 보면 사고가 어느 순간 확정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된다까지 얘기하면서 5번째 문장에서 자,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거 Q죠. 요 Q에 대한 answer를 이제 합니다.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행동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이 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프롬은 현대인이 이렇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인. 정말로 풍요로운데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보면 행복하지 않아. 많이 가졌는데도 행복을 못 느껴.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 자, 미줄쳐. 원인이 뭐냐? 그럼 현대인이 개인이 이렇게 살기 때문이냐? 이게 아니라 현대인이 이렇게 소유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소유지향적 사회.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저도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달 후에 중간고사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말이 없는 거죠. 야, 이거 좀 확정해서 생각해보지? 이거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아니요, 좀 시험 잘 봐야 돼. 시험 성적이 중요한데요. 소유지향적 사회. 소유지향적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걸 판단하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판단하잖아. 자본주의 사회, 소유지향적 사회에서. 저 사람 뭘 갖고 있어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거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야. 사회 구조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라고 했어. 이거는 개인이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그렇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혁이 중요하다. 사회적 변혁이 중요하다. 이게 솔루션이에요. 에릭 프롬의 솔루션. 자, 그래서 역설했다. 역설은 여기서 파라독스가 아니라 힘주어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회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그렇기 때문이다. 자, 이처럼 프롬은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의 병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로 평가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에릭 프롬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죠. 써머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세계와 합일되고 싶어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내가 그 세계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하나가 되려고. 그게 하나가 소유고 하나가 존재야. 소유는 뭐냐면 소유를 함으로 해서
소유를 계속 소유가 많음으로 해서 내가 세계랑 하나가 돼서 행복해지는 거야. 불안을 극복하는 거야. 일단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면 불안이 없어지잖아. 그쵸? 그런데 막상 소유적인 실존 양식은 뭐냐면 욕망이 충족됐는데 또 생겨. 그 다음에 더 큰 게 생겨. 그 다음에 더 큰 게 생겨. 끝이 없어. 포괄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돼? 집착하게 돼. 불안은 더 커져. 돈 잃으면 어쩌지? 돈 없어서 어쩌지? 결국 세계와 분리된 채로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존재적인 실존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운동적인 거, 내면적인 거. 이거는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내면의 활동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기꺼이 타인에게 나눌 수 있어. 도울 수 있고.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능동성이 없는 사람은,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타인을 돕고는 나눌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세계와 합일이 되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안을 했지. 우리가 현대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욜로 옵시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가. 이 사회 구조, 사회적 인간들은 소유지향적 사회에서는 소유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소유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솔루션 뭐? 사회적 변형을 해야 돼. 레볼루션, 혁명. 그래서 보통 이때 철학가들은 다 사회주의 사상하고 좀 접목이 돼 있어.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검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지? 망했잖아. 너무 이상일 뿐이야. 그건 안 돼. 그래서 자본주의 이런 소유지향적 사회를 우리가 좀 더 존재지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사회적 변혁이 중요하다 이러고 그냥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생애를 통찰한, 자기 사상을 통합한 책이지. 굉장히 명저고 서울대에서 뽑은 그 필독서에 들어가는, 서울대를 만약에 인문 쪽에서 서울대를 내가 가겠다 쪽으로 그러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좋죠. 자, 요거랑 노동가가 좀 주제가 무거워서 그런가? 일본만 쉬었다가 7번 질문 동안 잠깐 쉬고 이거를 다 나가지 못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구조만 할게.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오고 10분 후에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딱 10분 구조만 잡고 끝낼게요.